자, 오늘의 주제. 자, 고3은 수능을 봤고요. 네네. 그다음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 성적표를 받게 될 건데 그래도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성적표 읽어드립니다. 성적표를 뭐 읽을 게 있나요, 강수 쌤? 많아요. 많아요.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수능 성적표 예시입니다. 그래서 12월 9일인데 이날 이제 발표가 날 거예요. 네. 진짜 고3 아이들은 이제 이날 성적표를 이제 받을 건데 그러다 보면 뭐 고3은 조금 익숙하겠지만 고1, 2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여기 보시면 한국사가 앞에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시험을 탐구전에 보지만 한국사는 필수기 때문에 한국사를 보지 않으면 성적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사가 앞에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간표대로 국어 있고 수학 있고 영어 있고 탐구, 제2외국어, 한문.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한국사부터 보면 한국사하고 영어가 조금 독특하지 않나요? 네. 그 빗금이가 있네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이제 표시고 등급만이 표시가 되고 있죠. 네네. 선택 과목에서 이런 표시도 없고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를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는 뭐 할 때 쓰는 거냐?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낼 때 표시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사와 영어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다. 절대평가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평가에 준하기 때문에 거기 점수에 따라서 등급만이 표시가 되어 있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학년 학생들은 조금 낯설기도 할 것 같아요. 이 국어하고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있다는 거. 네. 고3 수능을 볼 때는 그래서 선택 과목이 있다는 게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표준 점수와 100분위 점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한번 알아보냐? 표준 점수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준 점수라는 용어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학생들은 등급이 몇 등급이냐만 맞아요. 보잖아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필요한 학생들은 그 수시 전형이 아니라 네. 이 정시 전형에서 이제 표준 점수를 이용을 할 거고 네. 대부분 수시 전형에서는 여기 나와 있던 이제 등급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급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수시 학생들은 이제 등급에 좀 더 초점을 둬야 된다. 네. 그러면 표준 점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점수가 이거 원 점수는 자기가 받은 점수가 되겠죠? 네. 국어 몇 점 만점? 국어 100점. 100점 만점. 그러면 그 100점 만점 중에 내가 받은 점수가 원 점수가 되겠고 네. 그 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점수를 우리가 표준 점수를 한다. 그래서 평균과의 거리가 멀수록 유리한 거죠. 그렇죠. 자기가 시험을 잘 봤다. 그 시험 우리 학교에서도 그 1차 집필에 대해서 시험 쉬었어. 평균이 예를 들면 평균이 80이라고 했을 때 네네네. 이번에 80점 맞았어 하면 평균이잖아요. 네네. 근데 다음 시험이 어려운데 평균이 50일 때 나 80 맞았어 그러면 같은 게 다르지. 아닌 것처럼. 맞아요. 그게 이제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를 배분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표준 점수가 중요한 것이 되겠는데 일단 국어하고 수학은 학생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평균이 100점이야. 표준 점수는. 네. 평균이 100점이고 100점에서 내가 더 잘했을 때 100점 이상으로 점수가 나올 거고 네. 더 못했을 때는 100점 이하로 점수가 나온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연히 시험이 쉬우면 평균은 올라가고 그죠? 네, 평균은 그렇죠. 올라가고 근데 표준 점수 최고점은 내려갑니다. 표준 점수 점수는 내려가게 되겠고 시험이 어려울 경우에는 평균은 낮아짐에 반해서 어려운 걸 자기가 잘했을 때 네. 그랬을 때는 그걸 더 인정하기 위해서 표준 점수 최고점은 올라간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려보면 이게 이제 작년에 우리 수능이에요. 네. 작년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그 표준 점수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고 미적을 선택을 했는데 둘 다 100점을 맞았을 때 우리가 표준 점수를 보면 확통은 144점, 그 미적분은 147점. 네. 그러면 3점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렇죠. 3점 차이 정도가 나기 때문에 미적분은 시험이 좀 어땠다, 어려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다.
라는 거 이게 이제 표준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점수는 왜 필요하냐? 결국엔 정시에서 사실 정시 싸움에서는 정말 1점 그리고 소수점 싸움이 되거든요. 네. 지금처럼 한 3점 차이가 나면 대학이 바뀌어요, 그냥. 같은 2등급이라 할지라도 음. 점수가 다를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표준 점수는 일반적으로 정시 그리고 백분위는 뭐냐? 백분위 점수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정시에서 사용하는 점수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수도권에 있는 정시 대학들은 보통 표준 점수를 사용을 하고 네. 지방으로 조금 넘어가면 백분위 점수를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응시 학생 전체 중 그 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비율. 그래서 예를 들어 백분위가 99다. 와 엄청난 겁니다. 내 밑에 99명 있어. 네, 99%가 있다. 그러면 나는 바로 상위 1%가 된다. 그래서 당연히 백분위 점수나 표준 점수나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한테 유리한 점수다. 우리가 그래서 이 둘은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은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는 어디에서 사용하냐? 정시에서 사용하고 이거는 절대 평가가 아니라 무슨 개념이다? 상대 평가의 개념을 가져온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익숙한 등급. 이 등급도 사실 상대 평가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 보시면 1등급은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4%, 2등급은 11, 23, 40, 60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 예, 이렇게 가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학생들은 좀 있더라고. 한국사 1등급 점수는 40점. 40점 이상. 이게 누구보다 잘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한국사하고 아까 영어랑 그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은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40점 이상 한국사를 받으면 그냥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2외국어는 또 달라. 여기 보면 40점 이상 1등급이 아니라 몇 점 이상? 45점. 네, 45점 이상. 이게 또 이제 학생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제2 외국어랑 한문은 조금 더 쉬운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45점을 1등급으로 잡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영어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 이렇게 나오는 형태. 네. 그 예전에는 우리가 이거 영어도 상대 평가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90점 이상을 받으면 우리가 1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요 1등급 이 등급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학생들이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전형들이 있죠. 네네. 뭐 교과 전형이라든지 학교장 추천 전형 이런 데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를 할 텐데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수능 최저가 또 어떻게 변해가나를 한번 정리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인문계열 그 모든 대학들을 다 가져올 수는 없어서 네네. 그 재미난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어떤 생각을 했냐? 요런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재미없어요. 이 표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되냐? 왜 어느 대학은 수능 최저가 빡시다. 어느 대학은 좀 수능 최저가 널널하다는 개념을 보통 입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잡는지 알아요? 어떻게요? 여기 보는 것처럼 1등급이 최소 몇 개가 필요하냐, 네. 2등급이 최소가 몇 개가 필요하냐를 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어려움을 보통 나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상하죠? 이화여대가 1등급 제일 어려운 수능 최저예요. 이렇게 보면. 지금 뭐 어디냐면 미래인재과의 미래산업 약학 전공이네요. 네. 약대네요. 그래서 문과에서도 이제 약대를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변함이 없죠. 4합 5네요. 예, 아까 4개 영역에서 네. 합을 해서 5등급을 받아야 되는. 이 가로 1은 뭐냐 하면 탐구는 한 과목을 예시를 합니다. 그러면 4합 5를 받으려면 최소 1등급은 3개. 3개. 그러니까 최소 1등급 문과에서 최소 1등급 3개는 사실 이 대학이 유일한 거지.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거야. 흔히 얘기하는 말로 빡시네. 빡시네 애들. 그다음에 그다음 또 보면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인문계열 전형. 여기도 3합 4 정도 돼요. 한 5는 한국사는 5등급 이상이면 된다. 5등급을 맞춰라. 5등급 이상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 학생이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러면 3합 4 정도 되면 1등급은 최소 몇 개?
두 개가 필요하니까 한국사도 그렇게 5등급 안 된 거라. 되면 힘들겠네요. 대부분 되겠죠. 그 정도는 너무 그래도. 너무 그러나. 어. 그래서 아이고 이 정도 갈 정도 되면 지금 인문 계열에서 제일 높은 수능 최저만 한번 본 거예요. 네. 그러면 재미난 거는 여기 봐보세요. 전형을 한번 보세요. 논술 전형이 많죠. 그러게 논술이 꽤 많네. 네,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번 논술 전형이라 쓰고 수능 전형이라 읽는다. 그래서 논술 전형이 수능이 그렇게 빡신 거예요. 일단은 우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돼야 논술 전형을 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이제 피해가자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부분 인문 계열에서 뭐 경영 경제 사실 논술도 있지만 그 뭐 한의예나 약학이 조금 이렇게 여기도 있네요. 이화여자대 약학도 조금 높은 편이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능 최저가 어디가 높다, 좀 낮다는 거는 이렇게 보통 1등급이 최소 몇 개가 필요한지, 2등급이 최소가 몇 개 필요한지 이렇게 한번 서열을 내려보면 이 대학의 이 전형들은 수능 전형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계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이 이화여대보다 서울대랑 비교 한번 해보면 서울대는 3합 7이네요. 네, 맞아요. 서울대는 뭐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해서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네. 아무래도 교과적 학업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서울대에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학업과 학교 생활을 고루 가져가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네. 이렇게 이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참 의미가 있네요. 이렇게 맞아요. 의미가 그러니까 사실 위에 대학은 좀 과도한 거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계열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한번 봐요. 보여줄까요? 봐요. 아니 왜 이렇게 요구를 안 하는 것 같아? 아니 뭐 이렇게 보기 싫어? 아니 봐봐. 네네. 그러면 한번 볼게요. 네. 자연계열도 역시 제가 이제 1등급 최소, 너무 빡시지 않아? 그러네. 1등급 최소, 2등급 최소를 나눴는데 여기 보시면 1등급 최소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요. 네네. 근데 보면 대부분 의대 뭐 약학 뭐 이런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보건계열이 거기에 속합니다. 사실. 그래서 보건계열에 가려면 여기 다양한 전형들이 보이는데 그 전형을 일단 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무시할 수가 없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수능 잘 봐야 되겠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우리 학교에서도 3학년 학생들, 뭐 의대 쓰는 학생들 수능 최저 여부를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하나를 더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뭘 또 알려주려고. 이게 수시에서 수능 최저니까 네네. 그러면 수능 최저만 우리가 좀 잘 받기 위한 어떤 방안은 없을까? 이왕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떤 수능 최저를 위한 전략.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수능 최저를 위한 전략인데 일단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대학들을 우리가 맞춰야 되니까 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아니야. 뭔데? 일단은 어. 영어 1등급을 노려야 돼. 아니 왜 다른 것도 1등급인데 하필 영어가 1등급 누리기가? 자, 이게 국어하고 수학은 네. 그 대학의 그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등급이 좀 비슷해요. 차별을 만들기 어렵고 그리고 수학 공부나 국어 공부는 알겠지만 네. 하루아침에 성적이 안 오를걸? 뭐 영어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데 이 영어는 절대평가라는 거지. 그 예전에는 우리가 상대 평가할 때는 이제 좀 맞아요. 했는데 이제는 조금 쉬워졌겠네요, 이제도. 영어가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영어를 한 개 틀리면 2등급이나 3등급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영어에서 1등급을 받지 또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지 않으면 네. 다른 데서 등급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어 1등급을 노려라. 그 다음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난 알아서 그래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네. 이거는 정말 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을 떠나서 네. 만약 학생부 종합을 간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수능 최저만 맞는다고 하면 네. 두 번째 전략은 탐구 1등급을 노려야 합니다. 탐구는 사실은 그 다른 과목보다 1등급 맞기가 단기간에 그래도 맞아요. 좀 몰리기가 좋은 과목이잖아요. 정확하게 보십니다. 네. 국어, 영어, 수학보다 학습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탐구는 우리가 노렸을 때 어느 정도 1등급을 받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 반대로 이걸 이제 제대로 또 대처하지 않으면 또 등급이 떨어지는 과목이 탐구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영수 보통 한 4등급 맞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탐구도 한 4등급이었는데 공부를 한 3달 정도 정말 열심히 하던 1등급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탐구는 올리기 쉬워요. 그래서 수능 내가 만약에 수능 최저 어느 정도 맞춰야 되겠다 하면 머릿속에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는 영어랑 탐구.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노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탐구를 이제 학생들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이 과목 선택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수능에서 그 최저 등급을 맞기 좋은 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팁.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이렇게 또 많아. 첫 번째는 자 여기 각 과목의 특징을 알아라라는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네. 여기 끝에 있는 그렇죠. 응시 인원을 처음에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당연히 이제 이게 아까 보셨듯이 1등급은 몇 퍼센트? 4%. 4%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진짜 탐구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만족을 해야 된다 생각하면 일단 수능 인원 많은 거. 그러면 지금 인문계열인데 인문계열에서 제일 많은 것은 뭐죠? 여기 제일 많은 거? 네, 여기 있네요. 저기. 제가 1이라고 썼죠. 생윤. 생활과 윤리가 작년 수능 인원에서 제일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문화 과목이 돼요. 사회문화 과목. 그러면 학생들이 이 생윤과 사회문화만 제일 많이 선택합니다. 제일 많이 선택을 하고 네. 그만큼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관심이 높은 과목이다. 3등은 한국지리. 한국지리는 참 신기한 게 문과 인문계열 과목이긴 한데 약간 이과적인 특성을 가지죠. 네. 공간감도 있어야 되고 그런 그래프를 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약간 이과적인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면 또 볼 수 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윤리와 사상.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정도까지 제가 나눠봤는데 네. 그게 이제 세계 지리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생활과 윤리나 사회문화를 선택하는 게 맞는데 네. 여기서 또 우리한테 메시지를 던져줘요. 얘가 1이고 한국지리가 3이고 그까지 이해가 되는데 윤리와 사상은 왜 4번일까? 윤리와 사상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 철학자도 많이 나오고. 이게 이제 학생들의 조금 약간의 전략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지금 생활과 윤리가 학생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리 파트니까 윤리와 사상은 공부하는 내용이 연계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이제 같이 가져가려다 보니까 또 많이 선택을 하는 거고 또 재밌는 거는 봐요. 한국 지리잖아. 네. 그러니까 세계 지리랑 또 같이 가져가는 거니까 세트로? 이게 세트로 5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사회문화는 조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또 연계 과목이 없는 거고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경제는 인기가 없네. 경제가 제일 경제가 바로 사탐의 물리학.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사회 과목을 선택하는 팁은 일단 첫 번째는 교과별 연관성 조합. 그래서 웬만하면 좀 같이 계열을 맞아요, 맞아요. 아까 제가 사회문화는 연계가 없다는데 약간 생활과 윤리는 그나마 좀 비슷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여기 또 동아시아사랑 세계사 같은 역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연계를 할 수도 역사 있고. 좋아하는 학생들은 참 좋은. 맞아요. 이렇게 이어가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아까 한국사 시험이 있었는데 한국사랑 이 동아시아사랑 30% 이상이 겹쳐 내용이. 그래서 준비하기가 좀 더 편하다. 그 다음에 한국지리, 세계지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요거 제일 잘 안 해요. 정치하고 경제. 이건 제일 잘 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좋아하면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팁은 자신의 성향을 일단 또 파악할 필요가 있어. 네. 그 1, 2학년이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지리 과목은 인문계열 과목이지만 약간 이과성을 띠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난 역사가 좋아. 그러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펼쳐낼 수도 있고. 맞아. 그러면 이제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과 통합사회예요.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는 그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배웠을 때 나의 성향이 이게 좀 맞는구나 하는 것들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지금 과목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수능 최저를 위해서 네. 만약 선택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겠다라는 걸 오늘 정리해 봤습니다.
끝인가요? 네. 네. 뭐 내용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 음. 아 맞아 왜 과탐을 안 해줘? 아 그거는 민감한 부분이다. 네. 하지 마. 어쨌든 오늘 그 수능 성적표를 이제 뭐 분석기 읽는 법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선택 과목을 또 선택하는 팁도 알려주셨는데 다음에 주제는 뭘로 또 하실까요? 이제 2024학년도 그 교과 전형부터 수시 전형을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뭐 많이 또 시청해주시고 시청 수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한 명이라도 도움되면 보람을 느끼니까 그걸 목표로 저희들이 이 영상을 빨리 끝내. 자 안녕.